자, 지금부터는 사회복지 조사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0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시간에 3개 챕터 빠르게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은 과학적 방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지식 습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인 탐구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지식을 탐구했을 때에는 이런저런 오류들을 범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소수 사례에서 다 그래! 라고 얘기하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일반화된 규칙에 부합하는 것만 선별해서 관찰을 하거나 자신의 이해관계가 현상을 관찰하는데 개입을 하게 되거나 정확한 관찰이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자신의 선입견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생각에 부합되지 않는 어떤 걸 보면 그거는 이래서 그래 라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만들어내서 설명하려고 한다거나 그 다음에 관찰을 하기 전에 가설을 세우고 관찰을 통해 그걸 검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관찰 후에 가설을 사후에 설정하는 오류를 범한다거나 A와 B가 서로 무관한데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거나 혹은 섣불리 완전한 이해 전에 탐구를 종결한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귀신이 씌었나 혹은 신만이 아시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오류 요런 것들을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학적 방법이라고 한다면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적인 데이터로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일단 논리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바꾸면 이론이죠. 그래서 기본으로 논리적인 선행 이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의 기초에 자신이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한 가설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그 가설을 경험적인 데이터를 측정, 관찰함으로써 검증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연역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주로 양적 조사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론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양적 조사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건 연역적 방법이에요. 자, 근데 귀납적 방법은 오히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사례들에 대한 관찰이에요. 한 사람도 보고 두 사람도 보고 세 사람도 보고 네 사람도 보고 개별 사례들을 계속 관찰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공통의 어떤 유형을 발견을 하게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결론을 혹은 논리적인 결론을 내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귀납적 방법은 개별 사례에 대한 경험적인 관찰에서 시작을 해서 이걸 이론으로 묶어내는 형식으로 갑니다. 얘네들은요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예요. 자, 그래서 이연역법은 이응 귀납법은 기억 시작이 서로 좀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학적 방법의 특징이에요. 과학적 방법의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이론 혹은 지식은 잠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출현을 하면 기존의 이론은 언제나 수정 가능하다 혹은 반증 가능하다. 야, 이제 넌 틀렸어. 허위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 그러려면 아까 이제 우리가 반증을 할 수 있으려면 A라는 이론에 대해서 그냥 믿지 않고 그거를 다시 한번 검증하려는 노력들을 통해서 반증에 성공할 수 있거든요. 자, 그것은 재현, 반복.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면 예의 지위는 올라가겠지만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반증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객관적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주관 혹은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도록 가치 배제적인 객관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상의 규칙에 대한 이론 혹은 지식 체계를 만드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B라는 현상이 그냥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에 의해서 생겼을 텐데 이게 뭘까? 그래서 이 B가 일어난 이유를 설명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설명한다라는 건 A와 B 사이의 원인 그리고 결과 사이의 관계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상을 배후에 있는 그것이 유발된 원인을 밝히는 데 관심이 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방법, 기본적인 규칙과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사회과학, 사회복지학, 사회복지 조사에 대해서 2021년, 22년에 나왔는데요. 기본으로 사회과학은 자연과학하고 다르게 사람이 사람을 연구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객관적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관찰한다. 그래서 마치 관찰자가 관찰 대상하고는 완전히 명확하게 다른 존재인 것처럼 객관적으로만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명확한 그러니까 객체와 주체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라는 거. 요게 이제 가장 중심적인 특징입니다. 자, 사회복지학은요. 순수과학이 아니라 실천과학이라고도 하고 응용과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 그 자체를 추구한다기보다는 그걸 이용해서 응용을 해서 사회 문제의 해결을 돕고자 하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조사의 과정에서는 결정주의적 성향을 지양해야 돼요. 이 결정적인 주의적인 성향하고 비슷한 게 2장에서 나오는 환원주의 경향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하나의 현상에 어느 하나의 원인만 영향을 주기는 어렵죠. 그게 사실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었을 텐데 그중에서 유독 이거가 중요해. 이게 다 이것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설명하려는 경향을 결정주의적인 성향 혹은 환원주의적인 성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건 오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양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조사가 왜 필요한가는 읽어보시면 다 납득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과학적 조사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과학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철학은 경험에 의한 객관성을 강조하는 것은 절대론적 입장이고요. 과학 발달이 완전히 객관적인 어떤 진리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에만 기초하는 건 아니다. 지식에는 주관 혹은 뭐 어떤 사회성이라든지 정치적인 파워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상대적인 입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과학혁명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는 쿤의 과학혁명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A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what A가 맞아 요렇게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과학혁명론에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쿤의 과학혁명론의 핵심 키워드는 패러다임 그리고 과학혁명론입니다. 그래서 암기 팁은 패러다임이 바뀌다니 혁명이 쿤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다니 혁명이 쿤. 쿤은 패러다임과 혁명 요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으로 천동설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천체를 연구할 때 당연히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는 전제 하에서 세상을 인식해요. 근데 이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전제해서 천체를 연구하게 됩니다. 이때 태양이 돌아라고 얘기하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죠.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에 대한 관점을 조직하는 아주 근본적인 틀을 얘기하는데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쉽지가 않죠. 천동설이 쉽게 지동설로 확 바뀐 게 아니잖아요. 자, 요런 현상, 그러니까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본으로 현상을 바라보는 과학자들의 관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건 거의 혁명과 같다 해서 과학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과학혁명에서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요거를 제시한 게 쿤의 과학혁명론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건 지식이 조금씩 기존 지식을 수정해가면서 조금씩 발전해가는 누적적이고 점진적인 게 아니라 얘는 특정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특정의 시대를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그 시대의 기본 관점을 완전히 잡고 있다가 이게 완전히 새로운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확 바뀌면서 이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고려 왕조가 없어지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가 생기는 것처럼 그건 누적이 아니라 혁명이잖아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시기에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사람들, 즉 과학자들은 당연히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아닌 딴소리를 하는 이렇게 위기 세력들이 등장을 하면 걔네들이 세력을 키워 기존 패러다임을 전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걔네들 씨를 말리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특정 패러다임을 지배하고 있는 학문 공동체의 사회적이고 약간 정치적인 성격이, 그래서 이제 이 기존 패러다임이 살아남느냐 아니면 결국 혁명 세력에게 패러다임의 주도권을 내놓느냐, 이런 식의 거의 전쟁, 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쿤의 패러다임론 혹은 과학적 혁명론의 이 저서 이름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이게 이제 쿤의 책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으로 예를 들자면 뭐 위촉오라든지 우리나라로는 백제와 신라와 고구려가 서로 주도권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든지, 이런 거 아직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등장하기 전에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이때를 과학혁명 과정에서는 전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가 예를 들자면 신라가 통일을 해서 주도권을 잡아버리는, 그래서 특정의 하나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시기, 이걸 정상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기존 패러다임에 딴지를 걸면서 새로운 세력들이 생겨나면 이걸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드디어 그 세력들이 기존 패러다임을 전복하고 새로운 주도권을 잡게 되면 이 일 자체가 혁명이 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새로운 정상과학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논리실증주의, 논리경험주의, 그 다음에 포퍼의 반증주의 등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논리실증주의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완벽히 검증할 수 있어야 그게 과학이다. 그래서 검증, 증명이 불가한 건 과학이 아니다, 이런 걸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리경험주의는 이 논리적 실증주의에서 약간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요. 사실 사람이 모든 증거를 퍼펙트하게 확인해서 특정 명제의 진리 혹은 진위 여부를 완벽하게 검증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데이터에서는 이 명제가 틀렸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볼 때 얘가 맞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근데 앞으로 또 다른 데이터를 보다 보면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까지 우리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경험적인 관찰에 의해서 기존의 과학 이론들을 검증하지만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논리적 경험주의입니다. 자, 근데 포퍼 있습니다. 여기 어디 살아요? 반포 살아요. 일단 반증주의 하면 포퍼를 떠올려야 됩니다. 반포예요. 그래서 이론은 검증이 아니라 반증이 되는 거다 해서 포퍼를 반증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들은 다 연역법에 의존을 해요. 근데 기본으로 이제 포퍼는 연역법을 강조한다라고 특히 얘기를 하고요. 기존 이론을 반증하기 위한 노력, 그래서 반증을 견뎌낸 기존 이론은 더 탄탄해지는 거고, 결국은 반증에 의해서 사라지면 새롭게 그 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찾아낸 거니까 그것도 발전인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존 이론을 반증하는 노력을 통해 과학은 조금씩 진보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포퍼의 반증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과학 패러다임 혹은 인식론이에요. 자, 우리가 기본으로 이제 과학이라고 얘기를 할 때 과학은 자연과학이 있고 사회과학이 있는데 얘네들이 먼저 발달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자연과학에서는 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관심 있는 변수 외에는 제대로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주로는 숫자를 분석하고, 이런 걸 이제 주로 좋아하죠. 자, 근데 사회과학은 대상이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과 사회에 대해서도 자연과학하고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객관적인 연구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사회과학은 사회 현상을 관심 있어 하고, 사회 현상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는데 인간의 특징이 뭐다? 같은 행동처럼 보여도 그 사람에게 그 행동의 의미를 물어보면 사람은 다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주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현상하고 다른 사회현상 자체의 독특한 특징을, 이런 주관적인 의미 부여의 차이라든지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든지 의미나 해석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그런 걸 막 통제해서 숫자로만 얘기하는 게 과연 적합한가에 대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증주의적인 입장은 기본으로
자연과학처럼 사회과학을 하자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객관적인 거, 되게 과학적인 거, 객관적인 거, 경험적인 관찰, 데이터로 검증하고 재검증하고 그리고 다수의 현상에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을 찾으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에게 일반화시킬 수 있으려면 소수 표본은 안 된다. 다수 표본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확률적으로,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계적인 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으로 숫자에 대한 걸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거는 내가 A를 관심 있어 하면 그냥 A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실증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해석주의는 기본으로 자연현상은 사회현상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과 같은 방법을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에서 그대로 쓰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행동처럼 보여도 이걸 객관화시켜서 똑같아 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행동을 한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의 주관적 의미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해석 요런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상을 직접적으로 연구할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떤 현상에 관심이 있다면 그 현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물어봐야 돼요. 이걸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직접적인 이해는 가능하지 않다.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심층적으로 그 의미를 탐구하고 그 다음에 행위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실제로 맥락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고 그 연구자의 가치나 태도 이게 뭐죠? 주관적인 거 이거를 의미 있는 가치로 보고 그 다음에 숫자가 아니라 언어를 주도로 분석 단위로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후기 실증주의는요. 우리 앞에서 나왔던 이 논리 경험주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은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객관적 지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건 맞다! 틀리다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판주의 혹은 비판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는 연구 자체가 도구, 그러니까 목적이라기보다는 수단인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한 수단? 예, 어떤 사람들을 억압하는 보이지 않는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사회 변화를 그리고 그 억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파워를 키워주는 그래서 인파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파워 그러니까 실제로 억압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파워먼트와 그리고 그 억압하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 그 실체를 드러내고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다. 이게 연구다라고 얘기하는 걸 비판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객관적인 실제, 진리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게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조사의 윤리입니다. 사회조사는 기본으로 우리가 이제 연구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조사의 처음과 끝이에요. 자, 모든 조사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보고서를 작성할 때까지 모든 절차에서 우리가 연구 조사자로서의 지켜야 될 윤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공익적 가치와 연구 윤리 혹은 조사 윤리 중 더 우선이 되는 것은 연구 윤리예요. 그러니까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연구 윤리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조사의 윤리적 원칙,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야 될 윤리 원칙이 진짜 많지만 특히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윤리 원칙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지된 동의라고 하는 것은 연구 참여 전에 예비 연구 대상자들에게 이 연구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주고 자,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준다라는 것은 연구 참여에 따른 혜택뿐만 아니라 위험도 고지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충분한 정보를 주었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충분히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적장애가 있거나 너무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보호자나 후견인에게 정보를 주고 그들의 동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으로 충분한 정보를 줄 것, 충분히 이해를 한 상태여야 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발적으로 동의를 해야 할 것, 그리고 이 고지된 동의는 연구 참여 전에 제시가 되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요.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수집된 데이터가 누구 건지를 몰라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익명성 보장이고요. 비밀 보장은 내가 예를 들자면 이 데이터가 누구 건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직접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기록을 보면 아, 이거 누구 씨 얘기지? 라고 생각날 수 있어요. 즉, 익명성이 보장이 되지 못하는 면접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이 데이터가 누구 건지를 안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비밀은 보장을 해야죠. 그렇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익명성 보장 여부하고는 별개로 비밀 보장은 준수가 되어야 되지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비밀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틀리게 되는 거죠. 자, 결과를 보고할 때도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좋은 것만 보고하고 나쁜 건 보고하지 않아야지. 그 다음에 인용 제대로 하지 않거나 표절하거나 이런 거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에게 특히 이제 결과 보고는 당연히 맞는 거고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고지된 동의로부터 비밀 보장까지는 자발적 참여도 맞는 거고요. 고지된 동의 그다음에 익명성 보장, 비밀 보장에는 셋 다 예외가 있습니다. 자, 고지된 동의를 안 해도 되는 때가 있는 거고요. 익명성은 아까 면접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비밀 보장을 오히려 하지 않아야 윤리적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학대나 폭력과 자살과 같이 누군가의 생명이나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 혹은 불법적인 거를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연구 과정에서 그 비밀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개별 연구자가 판단하는가? 그렇지는 않고 기관 윤리위원회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 윤리위원회에서 우리가 이 연구 목적에 이걸 위해서는 연구 목적을 좀 사전에 고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좀 이제 검토해달라. 그러면 맞다. 이거는 뭐 네가 연구 목적을 그 사람한테 숨긴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입을 피해가 없고 연구 목적을 숨기지 않으면 사실은 정확한 연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으로 피해가 안 가고 오히려 정확한 연구를 해서 그 사람에게 돌아갈 혜택이 많다면 이거는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예외적으로 연구 목적을 사전에 밝히지 않거나 연구 대상자를 속이는 행위가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걸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IRB 기관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아래쪽에서는 조사 연구 윤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들을 기출문제에 15개년 동안 나온 것 쭉 그러니까 나열을 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자면 문제가 없는 경우에서 차량 통행량을 측정하려고 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내가 사거리에 지나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이 연구를 사전에 다 고지를 해야 되나요? 고지 안 해도 운전자들한테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근데 고지를 하게 되면 오히려 운전자들이 평소하고 다르게 규칙도 되게 잘 지키고 이래서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나면 이 사거리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렵게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사 대상자들이 받을 피해는 없고 고지를 안 하고 제대로 현상을 조사를 해야 실제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해서 그 길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유의미한 결론을 낼 수 있다면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면 보호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장입니다. 사회조사의 유형과 과정이에요. 사회조사의 유형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수집해서 분석하는 데이터가 숫자 자료라면 양적 조사라고 얘기하고요. 숫자가 아닌 뭐 언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다면 얘는 질적 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외생 변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현상, 이 B라는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선행 연구들을 검토를 해보니까 A가 굉장히 유력한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A가 B를 유발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게 돼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원인으로, 얘를 결과로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내 가설에서 설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 B가 A가 아니라 C 때문에 유발된 거 아니야? D 때문에 유발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자, 이 종속 변수에, 그러니까 요걸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원인 변수 이외의 다른 요인들, 이것을 외생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외생 변수들이 개입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제를 제일 잘하면 실험 설계 혹은 순수 실험 설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보단 조금 떨어지면 준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그다음에 아예 떨어지면 원시 혹은 선 실험 설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연구 목적이 우리가 이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어떤 현상에 관심이 있지만 알려진 게 너무 없어서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조사 가설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연구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미지 세계 탐험입니다. 이 탐험을 조사론에서는 탐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럴 때는 탐색적 조사를 하는 거고요. 내가 현상을 아주 자세하게 describe, 기술하고 싶어요. 혹은 묘사를 하고 싶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실태조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그래서 내 연구를 읽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 몰랐던 현상의 실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이걸 우리는 기술적 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조사에서 설명을 한다라는 것은 왜 발생했는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무엇 때문에 유발이 됐는가 이런 식으로 인과 관계를 통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을 설명적 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대상을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집단에서 일부의 사람들을 뽑아서 조사를 하면 이 일부의 사람들을 표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본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사 유형은 구분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져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조사 목적에 따른 탐색 기술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사의 데이터 수집의 시점이 한 시점이냐 여러 시점이냐에 따라서 뭐 횡단조사와 종단조사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조사 목적에 따른 분류는 아까 얘기했어요. 내가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해서 알려진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설을 혹은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미리 예비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탐색적 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외상 후 스트레스로 퇴역한 군인을 위한 서비스 개발을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닌 건지 를 파악하기 위한, 그 다음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유출이 지역 주민 삶에 초래한 변화를 연구하고 싶은데 근데 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럴 때 탐색적 조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기술적 조사는 자세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욕구가 어떻게 되는가, 국제결혼 가족의 이혼율이 어떻게 되는가, 지역아동센터의 지리적 접근성이 어떻게 되는가, 정신장애인의 인권 민감도가 어떻게 되는가. 자, 그 연구를 읽고 그렇구나 라고 그 현상을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실태를 보통 보여주는 게 기술적 조사가 됩니다. 자, 설명적 조사는요, 인과관계 규명이에요. 어떤 결과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변수에 얘에 무엇이 영향을 미쳤을까, 영향을 미친 요인을 조사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실험입니다. 인과관계 검증에서. 그래서 실험에 점 찍으면 설명이 되는 거죠. 설은 같은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급 서비스가 노인의 변화에, 그 다음에 지방도시와 대도시의 아동학대 비율이
지방도시보다 대도시의 아동학대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요거는 설명적 조사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조사의 시간적 차원이에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데이터, 즉 자료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일정 기간 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바로 분석을 하면 얘는 횡단조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종단조사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자면 일정 기간, 예를 들자면 뭐 2025년 11월 한 달 동안 1000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2026년 11월 한 달 동안 또다시 1000명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 놓고 이 데이터를 같이 분석을 하면 그 사이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년 동안 무엇이 변화했는가를 측정을 할 수가 있죠.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요런 걸 우리가 종단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 대상에 대한 자료 수집 시점이 적어도 2회 이상의 시간 차이를 갖고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변화라든지 추이를 분석하는데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서의 데이터만 보는 것보다 실제로 이때 이랬을 때 이게 이렇게 달라지는지를 봄으로써 인과관계를 확인할 때는 한 시점 데이터보다는 두 시점 이상의 종단조사가 더 적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조사 비용도 당연히 많이 걸리는 거죠. 정확도가 높기는 하지만 품이 많이 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횡단조사와 종단조사는요. 데이터가 수집되는 시점이에요. 내가 이제 분석을 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한 시점에 수집된 데이터인가 아니면 두 시점 이상의 시차를 두고 수집된 데이터인가 요것만 얘기하는 거지 그 조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종단조사를 탐색을 위해 할 수도 있고 기술을 위해 할 수도 있고 설명을 위해 할 수도 있고요. 횡단조사를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목적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횡단조사와 종단조사는 내가 분석하는 데이터의 수집 시점이 동일한가 아니면 서로 다른가 이런 얘기일 뿐이지 내가 수집한 데이터가 숫자인가 아닌가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횡단조사를 질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종단조사를 질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양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단조사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수집되는 시점이 첫 번째 시점, 두 번째 시점 혹은 뭐 세 번째 시점 이런 식으로 시점 차이가 있는데 그럼 이제 각 시점에서 조사되는 사람이 완전히 똑같은 경우 요거는 우리가 패널 조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일한 사람들을 반복해서 조사하는 걸 패널 조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그 동일한 사람들을 우리가 패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노인을 10년간 매년 조사를 했다면 10년간 매년 조사를 했으니까 10번 조사를 한 거죠. 10번의 시차를 두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패널 조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람을 계속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적과 관리에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어르신들이 사망을 하시거나 저 이제 그만할래요 이렇게 해서 변화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자, 이런 단점이 있는 거고 패널 조건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은 질문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같은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듣다 보면 지난번에 내가 그 질문을 듣고 그다음에 다시 또 그 질문을 1년 뒤에 듣게 될 때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래서 반복적인 조사 자체가 응답자들이 이렇게 응답해야지 라고 이제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걸 패널 조건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 기존 질문을 듣고 또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정확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거나 독립변수의 시간적 우선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고 그리고 또 이렇고 해서 이 일이 발생하고 난 후에 실제 종속 변수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가. 그래서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결과 변수를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속 변수 전에 독립 변수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종속 변수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볼 수 있다라는 거라서 그래서 내적 타당도가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호트 조사라고도 하고 동년배 집단, 동료 집단, 동년배 조사라고도 하는 것은 매 시점에 1차 시점, 2차 시점, 3차 시점에 사람 자체가 같은 건 아니지만 각 시점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속한 집단이 똑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1980년대생 100명을
100명을 첫 시점에서 조사를 했다면 2차 시점에서 내가 100명을 조사할 때 이들도 1980년생이어야 되고요. 3차 시점에서 내가 100명을 조사했을 때 이들도 1980년생이어야 돼요. 80년대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달라도 되는데 이들이 동년배여야 된다라는 거죠. 1980년대생. 생이라고 하는 공통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인 집단이 아니라 특정 인구 집단의 변화에 대한 종단 연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정 연령이나 연령 범위 내 사람들이 조사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매 시점 사람 자체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경향조사라고 하는 것은요. 경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년마다 10대 문화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고 싶어요. 그럼 1980년에 조사하고 90년에 조사하고 2000년에 조사하고 2010년에 조사하고 20년에 조사를 할 때 그러면 10대 문화의 변화를 알아보고 싶다면 각 시점에서 우리는 그때의 10대, 그때의 10대, 그때의 10대를 각각 조사를 하죠. 이들이 연령대가 같아요? 전혀 아니죠. 80년대 10대는 90년대가 되면 이미 20대가 됐을 텐데요. 근데 이제 각 시점에 10대를 조사한다거나 각 시점에 뭐 노인들을 조사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노인들이 어떻게 달라졌고 10대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런 걸 보는 것을 경향조사 혹은 경향분석, 추이연구, 추세연구 혹은 트렌드 스터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사 과정인데요. 조사 과정은 제가 아까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 보고서를 쓰는 걸로 이제 끝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에 윤리적인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맨 앞순서는 주문 가설이라고 외우세요. 주제를 정하고 문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가설을 정하고 설계를 합니다. 근데 이 가설 B는 무엇에 영향을 받았을까? A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가설은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선행 이론을 기초로 해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럼 선행 이론을 어디서 찾아요? 선행 연구 혹은 문헌을 통해 읽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설을 세울 때는 내가 관심 있는 현상과 관련된 선행 연구와 문헌을 고찰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주문 가설 이렇게 외워두고 가설은 선행 연구에 기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사를 설계한다라는 건 방법, 조사, 이 내가 세운 가설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how to, 방법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에는 측정 방법, 표집 방법, 자료 수집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자,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자료 수집 방법을 내가 설문조사를 할까? 내가 인터뷰 면접을 할까? 아니야, 내가 그냥 현장에 가서 관찰을 할까?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설문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러면 자료 수집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설문지가 필요하죠. 이런 걸 우리는 조사 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사 도구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조사 도구를 결정을 하고 만든 다음에 만들었다고 그냥 쓰는 건 아니에요. 그 조사 도구가 쓸만한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을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자료 수집을 위해 사용돼야 되는 도구를 만들고 확인하는 점검, 확인 점검하는 것까지는 조사 설계 단계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사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조사 도구로 자료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서 분석 결과를 해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분석 단위입니다. 자, 조사의 분석 단위는 개인도 있고 집단도 있고 사회적 가공물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전국에 있는 성인 남녀 1000명의 뭐 예를 들어 정치의식을 조사를 했다. 이러면 얘는 개인일까요? 집단일까요? 집단 아니고요. 개인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뭔가 주민들의 무언가 혹은 대학생들의 무언가 어린이들의 무언가를 조사해 분석한다면 걔는 딱 개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개인은 한 사람을 조사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한 사람만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별, 종교, 학력, 의식 이런 것들은 다 개인적인 분석 단위가 되는 거고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둘 이상의 사람이 만든 집합체를 얘기해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건 남녀의 결혼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얘는 집단이 됩니다. 학교도 여러 사람들로 구성이 되죠. 조직도 회사도 혹은 뭐 복지관도 혹은 지역사회도 그 다음에 국가도
다 둘 이상의 사람들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일종의 집합체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집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가족 응집력의 차이를 알고 싶다거나 학교의 뭐 시기를 알고 싶다거나 그 다음에 조직의 무슨 조직 문화를 분석하고 싶다거나 복지관의 무슨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싶다거나 지역사회 간의 뭔가를 분석하고 싶다거나 국가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싶다면 얘는 분석 단위가 집단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 학생들, 주민들, 노인들의 뭔가를 분석한다면 얘는 분석 단위가 개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 혹은 사람들에 의한 집합체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가공물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혼, 폭력, 범죄 이런 거는 개인 혹은 집단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성한 어떤 결과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 가공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근무 지역에 따른 직업 만족도 차이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회복지사들을 조사를 하겠죠. 그러면 얘는 개인 단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석 단위를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개인과 집단과 사회적 가공물이 있다.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분석 단위와 관련된 오류가 생태학적 오류, 개체주의라고도 하고 개인주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원주의 오류가 있는데요.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1순위가 생태학적 오류고 그다음이 환원주의 오류입니다. 개체주의는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생태학적 오류는 일단 암기를 할 때 얘가 지금 생태찌개예요. 생태찌개에 뭐가 있어요? 집게가 있습니다. 생태집게라고 외우세요. 생태집게입니다. 생태학적 오류는 집단 단위로 분석을 하고 결론을 개인 단위로 내리는 오류를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개별 계집이에요. 자, 개별주의, 개체주의, 개인주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개별 계집이에요. 개별주의 오류는 개인 단위 분석을 해놓고 집단 단위로 결론을 내리는 요런 오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환원주의는요, 사실은 어떤 현상에 영향을 미친 원인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여러 원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게 다 얘 때문이야. 그래서 특정 요인 한두 가지로 그냥 압축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경향, 이것을 환원주의라고도 얘기하고요. 축소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생태학적 오류는 집단 단위로 조사를 해놓고 개인 단위로 분석하는 혹은 해석하는 오류. 자, 그래서 예를 들어 17개 시도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 어떤 지역에 비해, 그러니까 지역 간 차이를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분석 단위가 지역, 즉 집단에 해당합니다. 근데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사람, 주민, 노인, 대학생, 어린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결론을 하면 얘는 집단을 개인으로 그럼 생태집계에서 생태학적 오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환원주의 오류는 이게 다 얘 때문인 것처럼 사실 다른 원인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결정주의적인 성향을 지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결정주의적인 성향은 거의 환원주의하고 비슷한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오류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세 번째 챕터입니다. 연구 문제와 연구 가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문 가설이에요. 조사 주제는 훨씬 더 좀 포괄적인 범위에서 나는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요 정도가 되는 거고 주제를 정하고 나면 구체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답을 찾고자 하는 문제, 이거를 우리가 조사 문제, 연구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문제에 내가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의문문의 형태로 이게 돼야 되고요. 조사 주제하고 다르게 훨씬 얘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혀서 서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해관계 혹은 부일관계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A가 증가하면 B도 증가하는 관계일까? 아니면 A가 증가할수록 B는 감소하는 관계일까? 이런 걸 우리는 플러스 정해관계라고 하고 얘는 마이너스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A가 높아지면 B도 높아질까? A를 낮추면 B가 높아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서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연구 가설로 혹은 조사 가설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B가 왜 생겼을까? 이거를 기존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하여 A가 B를 유발했을 것 같아. 이걸 원인,
이걸 결과해서 인과관계를 둘 이상의 변수 간의 주로는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서술한 것을 가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가 증가하면 B가 증가할 것이다 와 같이 플러스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가 증가하면 B는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마이너스 관계로 서술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어떻게 방향성을 갖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A는 B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특정의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성 없이 영향을 줄 것이다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수 간 관계가 있다라고 가정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론 혹은 선행 연구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연구의 개념적 틀 혹은 연구 모형에서 도출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설이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그 가설이 그냥 명제 자체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어야 과학적 가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려면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간단 명료해야 돼요. 이 말은 너무 변수가 많으면 오히려 가설 검증이 복잡해져서 불리하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구 가설은 A가 B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설정을 하지만 실제로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료 즉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 자료를 분석을 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나는 성별에 따라서 동일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같은 직군의 남자 1000명, 여자 1000명을 조사를 해서 이 2000명의 임금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자면 A, 그러니까 여기가 남자고 여기가 여자일 때 이 1000명의 임금이 완벽히 소수점 5자리, 6자리까지 완벽히 똑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 중요한 건 차이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연가설과 대립가설이에요. 실제로 예를 들어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남자는 예를 들어 2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자는 예를 들어 120만 원이더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 경우는 야 굉장히 차이가 있네라고 읽겠죠. 오, 차이가 있네라고 읽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그게 아니고 남자는 예를 들어 200만 원인데 여자는 199만 9,999원 999원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0.1원도 아니고 0.001원 이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0.001원이면 사실 거의 차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 정도가 의미 있는 차이가 이 정도면 의미 있는 차이 없어. 아니야 차이 있어 요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 간에 별 차이가 없다라는 입장을 영가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니야 있어 해서 영가설과 반대되는 입장을 대립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성별에 따라서 임금 차이가 있을 것이야 이게 이제 연구가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연구가설과 비슷한 입장은 대립가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가설 야 A, B 관계없어. A, B 관계없어 라는 게 연가설이기 때문에 연가설은 연구가설이랑 반대되는 입장이다. 그리고 얘는 연구가설을 반증하기 위해서 설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포퍼 생각나세요? 저는 반포 살아요. 반증이라고 하는 거 반증주의는 아까 반포 살아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퍼가 제시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명제를 실제로 검증할 수는 없지만 그게 혹시 틀리지는 않았는지 반증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포퍼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와 B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를 통해서 A, B 이거는 좀 아니지라고 반증을 할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건 아니지라는 그 반증의 입장을 연가설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과학에서 이론은 연구가설을 직접 검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가설에 대한 반증을 통해서 연가설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의 차이 없어라고 얘기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는 200인데 여기는 막 120 해서 이 정도면 차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 않아?
이런 거 있잖아요. 연가설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아? 그러면 대립가설이네. 그러면 네 말이 맞나 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설을 검증할 때는 꼭 연가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관계없어. 영향을 미치지 않아. 라는 입장인 거고요. 그러면 내가 연구자가 왜 A와 B가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설정을 했을까? 그냥 우연히 나타난 차이를 네가 착각을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우연히 나타난 것을 실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연구가설은 연가설의 검정 결과에 따라서 채택되거나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연가설을 기각한다는 것은 관계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면 관계가 있네. 그러면 A가 B에 영향을 주겠네.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연가설을 기각을 할 때 연가설의 반대 입장인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라고 얘기하고 대립가설은 있다. 관계가 있다.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연결가설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통계적 가설 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합격, 1급 합격을 하기 위해서도 커트라인이 있죠. 그래서 전과목 평균이 일단 꽈락은 면해야 되고 전과목 평균이 어쨌거나 60점 이상이 되어야 우리가 살아남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설을 검증하려고 할 때 이것도 커트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커트라인의 역할을 하는 게 유의 수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하면 데이터 분석에서 유의 확률 값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내 데이터 분석에서 나타난 이 유의 확률 값을 이 커트라인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유의 수준보다 유의 확률 값이 낮아야 연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60점보다 점수가 높아야 합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가설을 기각을 해야 내 연구가설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연가설을 기각하고 내가 맞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 기준은 실제 내 데이터에서 나타난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낮을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의 수준의 반대말이 신뢰 수준이에요. 그래서 신뢰 수준과 유의 수준은 반대말인데요. 예를 들어 100%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95% 신뢰 수준 이런 말 여론조사에서 많이 듣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 값이 여기서 여기 사이에 모집단의 값이 실제 여기 사이에 존재할 것 같아. 그렇지만 이거를 100%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95%는 그렇다고 믿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5%는 내 말이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된다. 유의해라는 의미예요. 이게 유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자면 내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사회과학에서는 95% 신뢰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5%를 유의 수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 그래서 보통 이거를 0.05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이거 유의 수준이 5%를 넘어가게 되면 그만큼 내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의 확률이 낮아야 내 데이터에 대한 신뢰 수준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맞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가설 검증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입니다. 자, 일단 여기 암기 팁을 써놨는데요. 청소단원을 정합니다. 일요일에 연기가 청소를 해요. 1월 연기입니다. 일종으로는요. 연가설, 옳은 연가설이에요. 옳은 연가설을 기각하는 오류를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참인 연가설, 즉 옳은 연가설을 기각한다 해서 올 연기 이렇게 해서 1월 연기 해서 연가설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맞는 연가설을 기각하고 마치 연구가설인 내가 맞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걸 일종오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일요일에 연기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날 월화 이틀은 영체가 청소하자 해서 이틀 영체예요. 그래서 이종오류는 틀린 연가설을 채택하는 오류입니다. 그러면 연가설이 틀렸다면 얘는 어떻게 해요? 넌 틀렸어 하고 기각을 해야 맞는데
근데 기각하지 못하고 채택을 한다면 얘는 오류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이종 오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일종 오류하고 같은 의미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일종 오류는 유의 수준과 같은 말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죠? 왜냐하면 세세하게 설명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일종 오류와 유의 수준은 항상 같은 편이고요. 유의 수준의 반대편이 신뢰 수준이에요. 예를 들자면 신뢰 수준이 95%였는데 이게 예를 들어 99%로 증가한다면 95%일 때의 신뢰 수준은 5%였는데 근데 이게 99%로 갔다라는 것은 이게 1%로 유의 수준이 1%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100을 95로 나누느냐 99 1로 나누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유의 수준은 낮아지는 게 되는 거고 그 유의 수준하고 같은 팀이 일종 오류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 보시면 유의 수준을 낮추면 일종 오류가 줄어들어요. 얘네들은 같은 팀이기 때문에 낮아지면 같이 낮아지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신뢰 수준을 낮췄어요. 그러면 반대로 유의 수준은 올라가겠죠. 그러면 일종 오류의 가능성도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신뢰 수준을 높이면 일종 오류가 어떻게 돼요? 신뢰 수준을 높이면 유의 수준이 낮아질 거예요. 그럼 일종 오류도 낮아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종 오류는 이틀 영체예요. 참이 아닌 틀린 연가서를 기각하지 못하고 채택하는 오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종 오류가 증가하면 통계적 검정력이 감소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통계적 검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이 아닌 틀린 연가서를 너 틀렸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해요.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게 통계적 검정력이에요. 근데 이종 오류라고 하는 것은 틀린 걸 채택해버리는 거잖아요. 기각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통계적 검정력은 이 이종 오류와 반대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종 오류가 증가하면 통계적 검정력은 감소하는 거고 이종 오류가 내려가면 통계적 검정력은 높아지는 거고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건 통계적 검정력이고요. 틀렸는데도 너 맞아 라고 채택하는 건 이종 오류입니다. 서로 반대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이번에는요.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설은 A가 B에 영향을 줄 것이야. 그래서 얘는 원인, 얘는 결과 해서 변수 간 인과관계를 주로 가설로 세우게 되는데요. 이 가설에서 각각의 변수가 어떤 역할 혹은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가에 따라서 이 원인을 담당할 때 얘를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과를 담당할 때 얘를 종속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 변수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변하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성별은 변수입니다. 왜 그러죠? 성별에는 두 개의 속성이 있어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설문조사에서 얘를 1, 얘를 2 이렇게 숫자로 얘기를 하는데 숫자가 변하는 값의 범위가 적어도 2 이상은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1과 2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성별은 변수가 됩니다.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거, 측정은 수치화하는 거예요. 숫자로 치환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게 측정입니다. 모든 개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념 중에는 추상적인 개념이 있고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념이 있어요.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 있고 그 개념 중에 일부는 구체화된 구체적으로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변수라는 거죠. 변수. 따라서 변수는 개념 안에 속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변수는 개념 중에서도 측정 가능한 개념을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아직 측정 가능하지 않은 개념들도 있기 때문에 개념이 변수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따라서 모든 변수는 결국은 개념 안에 들어가지만 모든 개념이 변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과학에서는 사실 자존감이라든지 혹은 우울이라든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것들을 측정하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을 쭉 열거한 후에 당신은 얼마나 그러하냐 이렇게 체크를 하게 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1점,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2점 이런 식으로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의 숫자를
배치한 다음에 그거를 합산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의 자존감은 32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화하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척도, 자존감 척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경우도 보통 이런 다양한 척도들을 통해서 측정 가능합니다. 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자, 가설에서 담당하는 기능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원인의 역할을 하는 독립변수. 그래서 결과를 예측하거나 설명해 주는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얘기하고요. 그 독립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수를 그것을 종속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원인변수라고도 얘기하고요. 얘를 결과변수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독립변수 앞에서 독립변수에 영향을 주는 그렇지만 종속변수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 이런 변수를 선행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행변수는 그냥 그러니까 독립변수 앞에 있다 이 정도의 의미만 갖는 거지 얘가 무슨 종속변수야. 아까 통제를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였냐면 나는 A가 B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인과관계를 설정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B가 A 말고 C 때문에 D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외생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2장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외생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A와 B 사이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규명을 하려면 이 외생변수가 개입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하거든요. 자, 통제해야 돼요. 자, 근데 기본으로 선행변수는 그냥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에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냥 독립변수 앞에 있는 그 정도의 의미만 갖기 때문에 얘를 통제하고 안 하고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통제를 하더라도 그냥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매개변수는 내가 예를 들자면 A가 B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람들은 A가 B에 왜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 A가 증가하면 C가 증가하겠지? C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 B가 증가하겠지? 이런 식으로 A와 B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간에 양쪽을 매개하는 변수를 통해 설명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C를 우리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매개하는 매개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얘는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아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독립변수와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종속변수와도 관련이 있어야 하는 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인과관계를 분석 혹은 이해할 때 중간에서 조금 더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매개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도 가능해요. 예를 들자면 A가 B에 미치는 영향을 A가 증가하면 C와 D가 증가하겠지? 그러면 이 C와 D가 B에 영향을 줄 거 아니니?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개변수가 2인 경우 혹은 3인 경우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경제발전이 복지정책의 재원을 늘리고 그리고 그것이 생활 수준의 향상을 도모했다면 이게 이것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게 재원을 통해서다라고 해서 이 재원은 매개변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유경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 점수가 올라요. 이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예요. 왜요?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쏙쏙 되거든요. 그럼 얘는 매개변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조절변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책으로 공부를 하시면 직관적으로 뭐가 가장 시험 문제에 그 영역에서 많이 나왔는가를 볼 수 있는데 이 너비 보세요. 이거 보시면 기본으로 조절 변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구나. 특히 변수 사례 문제에서 조절 변수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구나. 이거를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김유경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 누구나 점수가 똑같이 오르나요? 그렇지는 않죠. 수업을 들어도 누구나 점수가 똑같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왜 차이가 나죠? 라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 강의를 듣고 복습을 했는가 안 했는가, 복습 유무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날 수 있을 거고요. 혹은 얼마나 집중을 했는가, 혹은 얼마나 꾸준히 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수업을 수강을 해도 점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마다 왜 차이가 나는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변수들을 조절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뭘 조절하는 거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의 강도
혹은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방향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단 따돌림은 아이의 자존감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죠. 얘가 독립 변수고 얘가 종속 변수입니다. 근데 따돌림을 당하는 모든 아이들이 자존감의 변화가 똑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어떤 아이들은 더 자존감에 상처를 많이 입고 또 어떤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왜 나타나죠? 선생님의 지지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도 지지를 해주는 아이는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덜 나지만 선생님마저도 애한테 관심이 없다면 그 아이는 훨씬 더 자존감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이러면 교사의 지지는 조절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외생 변수로 가시면 외생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다. 아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A가 B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C 때문일 수도 있잖아. D 때문일 수도 있잖아. 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 변수 이외의 변수들을 외생 변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걔네들이 아니라 A가 영향을 줬어. A와 B 사이의 인과관계가 맞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이 외생 변수들을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통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은 통제하고 비슷한 말로 배제라는 말도 시험 문제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2019년도 사례에서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프로그램이 실제로 이제 참여한 결혼 이민자 가정 자녀들의 자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얘가 독립 변수고 그 다음에 정체감은 종속 변수죠. 을 하는 연구에서 자정체감이 즉 종속 변수가 이 독립 변수가 아닌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잖아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 변수 말고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 변수를 뭐라고 부른다? 외생 변수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종속 변수에 독립 변수 말고 영향을 미칠 그런 외생 변수는 통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 종속 변수 A와 B 사이의 인과관계에서 이 B에 영향을 미친 게 사실 굉장히 따져보자면 엄청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막 카오스 이론에서는 여기 북경에서 뭐 예를 들자면 비바람이 폭풍이 불어친 게 저쪽 뉴욕에 나비가 날갯짓을 해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왜 이 일이 일어났냐를 계속 따지고 들자면 원인이 진짜 많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조사에서 연구자가 모든 외생 변수를 현실적으로 통제하는 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에서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인과관계에 얘는 특히 영향을 줄 수 있겠네 라고 생각되는 고 외생 변수를 통제하게 되는데 그렇게 통제하는 그러니까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과정에서 통제하는 외생 변수 이것을 통제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러니까 외생 변수 중에 통제 대상이 되는 외생 변수를 통제 변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 통제 변수는 조건을 동일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요. 예를 들자면 복지 정책이 빈곤 감소 효과에 영향을 주는가? 그럼 복지 정책은 독립 변수 빈곤 감소에는 종속 변수가 되는데 근데 빈곤이 감소한 게 복지 정책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국가의 경제 수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영향을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은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경제 수준은 일단 외생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가 실제로 분석을 할 때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수준의 차이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경제 수준이 동일한 국가들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니네 나라가 빈곤이 더 감소된 건 니네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더 좋아서 그렇잖아 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외성 변수들 중에 그 차이를 아예 동결시켜서 동일한 조건으로 만들어서 그 차이 자체가 종속 변수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통제되는 변수를 통제 변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변수 유형하고 관련해서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뒤쪽에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요거 뒤쪽에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제 이게 척도 혹은 측정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으로 뭐 어쨌거나 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변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설정한 가설에서 얘가 어떤 역할, 원인의 역할을 맡나 결과의 역할
역할을 맡나, 중간에서 매개해주는 역할을 맡나, 아니면 인과관계의 차이를 설명해 조절해주는 조절의 역할인가, 이런 역할의 문제일 뿐이지 걔를 어떤 수준에서 측정하는가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자면 독립변수를 명목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서열로 측정할 수도 있고 등간으로 비율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절변수도 매개변수도 뭐 독립변수도 종속변수도 다 이걸로 다 측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7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연속변수, 불연속변수는 사실 2011년도 딱 한 번만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몸무게 혹은 길이 같은 경우 1과 2 사이에 1.1, 1.2, 1.3, 1.4 소수점들이 존재를 하죠. 요거 연속변수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는 1과 2, 남자와 여, 그리고 중간에 소수점이 존재하지 않죠. 이런 걸 불연속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개념화와 조작화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가설을 세우죠. A가 B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인과관계로 구성된 가설을 세우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가설을 세우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실제로 검증을 해야 되죠. 실제 경험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을 해야 돼요.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럼 A는 뭘 보고 확인하지? B는 뭘 보고 확인하지? 이게 정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는 측정이 가능한 형태로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뀌어야만 실제 측정을 통해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변수를 아까 이제 우리가 개념에는 추상적인 개념이 있고 그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시키면 이게 변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화시킨다라는 거는 결국은 숫자로 만드는 거예요. 숫자. 수치화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김유경 수업을 들었더니 점수가 올랐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실력이 향상됐다. 이거는 되게 추상적이에요. 실력 향상은. 근데 예를 들자면 원래 내가 시작 지점에선 조사론이 50점이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70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실력이 향상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측정한다라는 건 숫자를 만드는 거고요. 조작적 정의 혹은 조작과 같은 얘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즉 숫자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구체화해야 그게 바로 추상적인 개념의 수준에서 구체적인 변수의 수준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객관적이에요. 숫자가. 그래서 주관적인 해석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점수로 얘기를 해야지 실력 향상을 그냥 말만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의 생각의 수준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인 걸 보다 더 구체적인 경험 세계로 수치화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조작화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인 정의를 측정 가능하게 숫자로 바꾸는 작업이다. 그래서 바꿔놓고 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숫자다. 그럼 숫자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연구, 이걸 양적 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숫자를 만드는 과정, 조작화와 측정은 다 양적 조사에서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측정 도구라고도 얘기하고 척도라고도 얘기하고 얘네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측정 도구는 측정하기 위한 도구예요. 숫자를 만들기 위한 도구고요. 그게 또 척도예요. 그러니까 다 얘네들은 조작화 혹은 양적 조사와 연결되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조작화를 하려면 그 전에 뭐가 돼야 되냐면 얘가 어떤 의미지? 얘가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이걸 우리가 개념화 혹은 개념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측정 가능성, 즉 숫자로 말하는 이게 아니고요. 그냥 얘의 의미는 이런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작화는 그러면 그 개념을 어떻게 측정하지? 이게 조작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개념 정의를 한 후 그 다음에 얘를 수치화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시키는 게 조작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적 조사는 측정을 통해 숫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측정을 실제로 하기 전에 어떻게 측정할지를 정의 내리는 조작화,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고 그거 하기 전에 이 개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만드는 개념적 정의의 순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쉬었다가 우리 4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